안녕하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인 생각이 있었죠. 네네. 중앙은행이 돈 풀면 자산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거요. 특히 M2 통화량이랑 주가지수 그래프가 같이 막 치솟는 거 보면 역시 유동성이 최고구나.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 시각적인 임팩트가 정말 강했죠. 근데 말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그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그 공식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M2라는 익숙한 계기판, 그걸 좀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유동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를 막 흔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의 진짜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 이게 현재 자산 시장, 또 앞으로 2025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신의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008년 이후 정책 변화부터 시작해서 최신 계령 분석, 저기 70년대 역사적 교훈, 그리고 2025년 전망까지 다 한번 훑어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예전처럼 유동성만 있으면 자산 가격 오른다, 이 단순 공식에만 기댈 수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산의 진짜 가치를 움직일 핵심 동력이 과연 뭘지, 이걸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 자, 그럼 그 낡은 공식부터 한번 해체해 볼까요? 좋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지니까 미 연준을 시작으로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QE라는 걸 시작했잖아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었죠. 그렇죠. 파격적이었죠. 투자자들이 조금 더 위험한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또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도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의 효과를 노린 거였죠. 그렇죠. 이 QE가 몇 번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고 그 결과로 글로벌 자산 가격이 같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잖아요. M2랑 증시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 그게 이 시기에 거의 상징처럼 됐죠. 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반전이 나오는 거죠. M2랑 주가가 같이 움직였다고 해서 M2 증가가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인과관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당신이 주신 자료 중에 계량경제학 연구를 보면 그 VAR 모형이라고 하죠. 네, VAR 모형. 네, 그런 통계 기법으로 분석해 보니 M2가 늘어나는 충격 자체가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M2 증가가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고리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죠. 그럼 M2 증가는 시장에 아무 영향도 없었던 건가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니요,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그 경로가 좀 간접적이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M2가 늘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명목금리가 좀 떨어지는 유동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이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동시에 이게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즉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거든요. 이건 또 미래에 금리가 오를 거라는 압력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게다가 M2 변화가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간도 꽤 걸린다면서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 시차가 있다니 이걸 보고 바로바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는 진짜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M2랑 주가가 같이 막 급등했던 시기는 가만 보면 저물가, 저금리 환경에서 그 유동성 효과가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를 압도했던 상황이 좀 특수한 조건 아래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법칙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사실 유동성 공급이 만능이 아니라는 건 저기 2000년대 초반 일본 사례에서도 이미 나왔었죠. 그때 일본이 QE를 했는데 디플레이션 탈출에 별 효과를 못 봤거든요. 돈만 푼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일종의 수익 체감의 법칙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위점 인베스트먼트 랩스 자료에서 나온 통찰이 딱 연결되네요. 우리가 맨날 보는 M2나 주가 지수 이런 건 그냥 명목 가치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가치, 그러니까 실제 구매력이다. 이 점을 강조했죠. 네, 맞아요.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시대에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피셔 방정식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투자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실질 이자율입니다. 만약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명목 이자율보다 높다, 이러면 현금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자꾸 실물 자산, 뭐 부동산이나 원자재, 주식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난 QE 시대는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꾹 눌러서 자금을 자산 시장으로 유도했던 거군요. 네, 일종의 정책 실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거대한 교란자가 등장하면서 판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이게 처음에는 시장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완만하고 좀 예측 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기업들 명목 매출이나 이익 증가에 도움을 주니까 증시에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 코스피 데이터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았던 해에 오히려 평균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오,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이건 그냥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신호가 되고 시장을 지배하는 변수가 돼버려요. 이때부터는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인플레이션 그 자체, 그리고 이걸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올릴 거냐, 여기에 확 쏠리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겠네요. 당장 원자재, 에너지, 운송비, 임금 다 오르니까 비용 압박이 엄청 말 거고 그럼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기업의 생존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격 결정력, 영어로는 프라이싱 파워라고 하죠. 이게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처럼 브랜드 파워가 아주 강력한 기업은 원가 부담이 생겨도 이걸 소비자 가격에 좀 넘기기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경쟁이 아주 치열한 항공사나 일부 유통업체 같은 곳은 가격 올리기가 정말 어렵죠. 비용 압박을 그냥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기업 간 실적 차별화가 아주 극심해지는 이유입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봐도 자원 배분이 좀 왜곡될 수 있다고요? 장기적인 생산성 투자보다는 당장 눈앞의 인플레이션 해지에만 자금이 막 쏠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 장기적인 R&D나 설비 투자 이런 것보다는 당장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원자재 확보에 막 열을 올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경제 전체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결국 금리를 올리고 이게 주식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자체를 뒤흔든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의 가치라는 게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인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고 그럼 수학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 할인 DCF 모델이라고 부르죠. 와,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전망은 그대로인데도 그냥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밸류에이션 압축 또는 디레이팅이라는 현상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기술주처럼 성장의 가치가 아주 먼 미래 이익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 이걸 소위 장기 듀레이션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산일수록 할인율 상승에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단기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주나 필수 소비재 같은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죠. 금리 인상기에 왜 시장 주도주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치를 막 왜곡시킨다면 결국 자산의 진짜 버팀목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당신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그 요소로 눈을 돌리게 하더라고요. 네, 생산성,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동성은 단기적인 가격 거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지속 가능한 가치는 오직 생산성 향상에서만 나옵니다. 똑같은 자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효율성, 이게 실질적인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죠. 기업 이익이나 가계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같이 성장하려면 결국 생산성이 올라야 합니다. 주가 방정식을 간단하게 P는 E 곱하기 PE,
라고 본다면 QE 시대는 유동성 힘으로 PE, 즉 밸류에이션 배수를 억지로 끌어올렸지만 즉 이익의 실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결국 모래성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주가 P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의 진짜 성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특히 한국 경제를 보면 생산성 향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많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역시 인구 구조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니까 이게 잠재 성장률 자체를 직접적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죠. 거기다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든가 미래를 위한 인적 자본 투자가 좀 부족하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는 노동 생산성 정체의 원인이고요. 이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간 이어졌던 초저금리 환경이 오히려 생산성에는 독이 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소액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켜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네,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로 금리가 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의 퇴출을 막아서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오히려 저해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듣고 보니 낮은 생산성이랑 높은 인플레이션이 딱 만나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딱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기업은 이걸 비용 상승으로 떠안게 되고 결국 물가 인상으로 넘기려고 하겠죠. 그럼 중앙은행은 정말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가 더 침체될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인플레이션이 그냥 고착화될 것 같고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정말 악순환이겠네요.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 소비심 위축되고 역자산 효과, 기업들은 투자 줄이고 그럼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결국 생산성이라는 기초 체력 없이 유동성이라는 약물에만 의존하려 했던 경제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군요. 그런 점에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때 당시 주식시장은 실질 가치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요인들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가요? 일단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라는 아주 강력한 공급 충격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관계, 필립스 곡선을 좀 잘못 판단해서 통화정책 실수가 반복됐고 결정적으로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 가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 퍼졌죠. 네. 자료에 나온 표를 보면 당시 평균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었고요. S&P 500의 연평균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3%대였어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모두 명목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했어도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떤 자산이 괜찮았나요? 오히려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끔찍했던 악순환을 끊어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었죠. 정말 살인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그냥 확 꺾어버렸다고요? 네. 1979년에 취임한 볼커 의장이 정말 결단을 내렸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연방기금 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렸으니까요. 초강력 긴축이었죠. 20%요? 와. 네, 실질 이자율을 강제로 플러스로 돌려놓은 겁니다. 물론 그 대가로 아주 깊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중앙은행의 신뢰도 회복했죠.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상황이랑 1970년대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수요 측 충격, 팬데믹 부양책이랑 공급 측 제약, 공급망 문제, 지정학적 갈등이 같이 터졌다는 점은 상당히 유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셰일 혁명 덕분에 에너지 자립도가 좀 높아졌고 예전보다 노조의 힘도 약화돼서 임금 물가 악순환 위험은 좀 덜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앙은행들이 볼커의 교훈을 학습했다는 점도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다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부채 수준입니다.
현재 전 세계 부채 수준이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이건 만약 볼커처럼 아주 강력한 긴축을 하려고 할 때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재앙 요인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 2025년 전망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좀 저성장이랑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이런 분위기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IMF나 KDI 같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 전망치로 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요. 제공해 주신 자료의 표 2를 보면 많은 기관들이 2025년 한국 성장률을 1% 미만, 심지어 0%대 후반까지 낮춰잡고 있더라고요. 0%대요. 와. 네, 뭐 내수 부진, 건설 투자 위축, 교육 조건 악화 이런 게 다 겹친 결과인데 더 우려스러운 건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꼽히던데요. 특히 미국에서 고율 관세 같은 거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게 심하면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의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세라는 게 본질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동시에 교역을 위축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부르는 아주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한국 경제에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죠. 이런 좀 암울한 전망들을 종합해서 2025년 자산시장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들이 가능할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량급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뭐냐면 성장은 0%대에 가깝게 둔화되지만 심각한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목표치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서 금리 인하도 아주 제한적인 상황.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 수익률은 낮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고요. 변동성은 커지고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겠죠. 네.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는요? 두 번째는 경착륙 시나리오입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가거나 아니면 다른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와서 경제가 갑자기 확 위축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경우죠. 이때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안전 자산인 장기 국채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희망적인 골디락스 연착륙 시나리오인데요. 심각한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잘 안정돼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좋은 시나리오지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M2 같은 그런 낡은 계기판 대신에 뭔가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명목적인 유동성 지표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봐야 하고요. 대신에 실질 이자율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오르면 위험 자산에는 역풍이 불고 반대로 내려가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순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중앙은행이 예전처럼 묻지마 부양을 해주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 분석이 다시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펀더멘탈을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생산성, 가격 결정력,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 세 가지인가요? 네, 그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기업이 꾸준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둘째,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비용을 소비자에게 잘 전가하고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부채 부담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탄탄한 재무 건전성.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산 배분 전략 자체도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단순히 지수 전체를 따라가는 패시브 전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 그러니까 강력한 재무 구조와 높은 수익성을 가진 기업,
그리고 가치, 즉 합리적인 밸류에이션과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을 잘 골라내는 액티브 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 보면요. 업종으로는 뭐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에너지처럼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는 방어적인 섹터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금리 하락기가 이제 끝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좀 덜 민감한 만기가 짧은 단기 듀레이션 채권이나 아니면 물가가 오르면 원리금도 같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 팁스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실물 자산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지겠군요. 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고 또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치하는 차원에서 원자재나 인프라 혹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표 3을 보시면 과거 주요 인플레이션 시기별로 자산군들의 실질 수익률을 어떻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참고가 될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제 높은 변동성을 그냥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항상 명목 수익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감안한 실질 수익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변동성은 이제 상수라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더 정교하게 위험 관리를 하고 상황에 맞게 자산 배분을 계속 조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돈의 액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즉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예를 들어 4%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5%의 명목 수익률을 내는 것이 12%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10%의 명목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유동성만 풀리면 다시 간다. 뭐 이런 식의 과거 공식에 기댄 낙관론을 펼치는데 여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현실을 좀 제대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그렇죠. 일부에서는 뭐 제한적인 금리 인하나 어떤 형태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로 자산 시장이 다시 V자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현재의 거시 환경은 과거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 연준만 봐도 돈을 푸는 QE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QT를 하고 있고요. 한때 넘쳐났던 시중 유동성을 보여주던 지표인 영래포 잔고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네. 다시 예전처럼 대규모 QE를 할 명분도 솔직히 여력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설령 어떤 형태로든 유동성이 좀 공급된다고 해도 그것이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자산 가격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 유동성 파티로 쌓아올린 그 화려한 자산 가격 뒤에는 어쩌면 저성장, 저생산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M2 통화량이라는 그 단일 지표만 보고 자산 시장을 예측하던 시대는 이제 정말 저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생산성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정확히 그 점을 당신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하려면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자산의 진짜 가치, 그 실질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저성장, 저생산성, 보호무역주의라는 상당히 도전적인 환경이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진짜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공급망 재편 같은 이런 새로운 시제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분야나 기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앞으로의 투자 여정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